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한 집단의 정체가 밝혀지며 현지 학계와 언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이웃, 친구, 동료였던 이들이 사실은 100년 전 잊혀진 이민의 역사를 품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흔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버드 연구소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학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조용히 숨 쉬어온 한 역사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카르도 김입니다. 멕시코 메리다 태생의 한인 4세이자 현재 하버드에서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을 연구하는 학생이죠. 늘 스페인어로 살아왔고 늘 멕시코 사람이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태극기 하나가 저를 뒤흔들었어요. 할머니의 서랍 안 가지런히 접혀있던 오래된 깃발. 노랗게 바랜 그 천 조각은 제 삶에 없던 무언가를 불러냈습니다. 26년을 살면서 그 서랍을 무심코 지나쳤던 제 자신이 한순간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거울 속에서 처음 보는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말이죠. 아부엘라, 왜 늘 태극기를 넣어두세요? 할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70년이 넘는 세월이 숨어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깃발을 어루만지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죠. 피로 접은 거란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피로 접었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할머니의 눈가에 스친 그늘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피 속에 흐르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7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은 먼 나라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반도. K-팝이나 드라마로만 알고 있던 곳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유전자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뒤적였어요. 한국 이민사, 멕시코 한인사, 디아스포라 연구 논문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수치를 발견했어요. 2010년 약 7,000명이던 멕시코 내 한인계 인구가 불과 10년 만에 3만 명 가까이로 폭증한 것이었죠. K 때문일까 생각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멕시코까지 불어닥쳤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수치 아래에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귀환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애니깽 1세의 피가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애니깽, 그 단어를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1905년부터 1921년까지 멕시코로 건너간 한국인들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코레아노라고 불렸지만 그들 스스로는 애니깽이라고 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도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뿌리를 따라 논문 주제를 정했습니다. 멕시코 한인 애니깽 후손의 정체성 회복과 문화 귀환. 지도 교수님도 놀라셨어요.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 문학만 파던 제가 갑자기 한국학으로 방향을 틀었으니까요. 정말 확신하는 거야, 리카르도?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이라기보다는 운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피가 말이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페인어와 영어만 쓰던 입에서 한국어 단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을 다시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 변화를 지켜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했어요. 아마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그분도 애니깽이셨으니까요. 할머니의 증조부 김영구. 그분의 이야기를 찾아 헤매던 중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1905년 제물포항에서 출항한 한 척의 배. 그 배에는 조선인 1,033명이 타고 있었어요. 목적지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이었죠. 현지 발음으로는 애니깽 농장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황성신문에 실린 모집 광고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북미 묵서가는 미합 중국과 이웃한 문명 북왕국이니 수토가 아주 좋고 기후도 따뜻하며 나쁜 병질이 없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바이다. 4년 계약의 주택 무료 임대, 높은 임금까지 약속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닭을 기르게 하고 하루 노동시간은 9시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너스로 은화백냥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영국계 멕시코인 존 마이어스와 일본인 브로커들이 꾸민 거대한 사기극이었죠. 이들은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유카탄의 잔혹한 노예 생활 소문이 퍼져 노동자 모집에 실패한 상태였어요.
그러자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해외 이민 경험이 전무한 조선인들을 노린 거였. 김영구도 그 감언이설에 속아 배에 올라탔습니다. 26살의 청년이었어요. 고향에서는 농사를 짓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새로운 땅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꿈을 품고 낯선 배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그 꿈은 유카탄 반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실은 광고와 정반대였어요. 새벽 4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40도가 넘는 날씨에서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에네켄을 수확하는 일은 생지옥 그 자체였죠. 더욱 충격적인 건 임금 체계였어요. 백인이 1등급, 마야 원주민이 5등급인데 조선인은 7등급으로 가장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숙박비와 수수료로 전부 환수됩니다. 농장 관리인의 말에 조선인들은 경악했어요. 약속된 임금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와 체류비를 물어야 했거든요. 사실상 돌아갈 배싹조차 마련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쿨리라 불리는 계약 노예였죠. 설상가상으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조선인들을 구출할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이들이 들고 온 대한제국 여권마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졸지의 무국적자 신세가 된 거죠. 하와이 한인 단체들이 구제를 시도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자금도 부족했고 언어 장벽도 컸습니다. 결국 1033명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멕시코에 완전히 눌러 살게 되었어요. 김영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기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김영구, 1905년. 계약 노동자, 국적 없음. 이 차가운 문장이 한 인간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메리다 외곽의 애니깽 농장터. 그곳에는 바람조차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땅속에는 여전히 피해 기록이 잠들어 있었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고통의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루 할당량 에네켄 1톤 500kg. 작업시간 새벽 4시부터 해질 무렵까지. 농장 문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냉정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몸으로 거대한 에네켄 잎을 자르다 손가락이 잘리는 일도 다반사였고 말을 못 알아들으면 바로 곤봉이 날아왔죠.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해야 했던 조선인들. 광고에서 약속했던 9시간 노동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쉴 틈 없이 에네켄을 베어야 했어요. 1톤 500kg이라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근대 노동 문명이라 부르기에는 그곳은 생존을 가장한 사형장이었어요. 임금이라는 것도 허울 뿐이었습니다. 숙박비, 식비,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죠.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현지 마야 후손 호세 아바일라 씨의 증언을 들었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서 더 많이 맞았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언어 장벽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되었던 거죠. 멕시코 원주민인 마야족 노예 등급은 5에서 6등급이었는데 한인 노예는 7등급으로 가장 낮은 값이었습니다. 조각난 옷을 걸치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고 일해야 했어요. 농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릎을 꿇리고 구타해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낭자했습니다. 황성신문 사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비참한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도다. 홍탄, 1905년 7월 9일자였습니다. 고국에서도 이들의 참상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멕시코인 농장주들의 폭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사소한 이유로 감금하거나 무자비하게 구타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동시대 이주 노동자 구타로 악명 높았던 브라질에서도 버틴 일본인들이 유카탄 반도에서는 거의 다 도망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달랐어요. 도망갈 곳도 없었고 돌아갈 고향도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이들이 들고 온 대한제국 여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졸지의 무국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멕시코에 완전히 눌러 살게 되었어요. 공동묘지 한 구석에는 이름 없는 무덤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겨우 알아볼 수 있는 표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 없음, 돌아가지 못함. 영어로 쓰인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은 자는 조용했지만 땅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발밑에 흙 한 줌 한 줌에 스며든 피와 눈물.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 말입니다. 성비가 남자 7여자 3인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현지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 그렇게 조선인의 피는 멕시코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농장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메리다 시내에서 멀지 않은 작은 언덕, 그곳에 조선말로 같이 살자라는 뜻을 담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콜로니아 코레아나였죠. 그 마을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를 꾸려나간 조상들의 의지가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함께 살아가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스페인어가 아닌 우리말로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최봉수 선생의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교과서도 없이, 종이도 없이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외웠습니다. 종이 한 장 없이 입으로만 전해지는 우리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우리는 무국적자지만 말이 있으면 사람이다. 최봉수 선생이 늘 아이들에게 해주시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지 문장이 아니라 존재 선언이었어요. 조국을 잃고 이름도 빼앗겼지만 언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절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는 스페인어가 아닌 조선어로 불렀어요. 주의 은혜라는 곡조에 맞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죽은 이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조선을 품고 멕시코에서 잠들다. 스페인어와 한글이 함께 새겨진 비석들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사람다움을 지켜나갔어요. 조국은 없었지만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페인어를 배웠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조선말을 썼어요.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고향 이야기, 할아버지들이 부르는 아리랑, 그리고 어머니들이 만들어주는 김치와 된장찌개. 세월이 흘러 1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2세, 3세로 이어지면서 조선의 문화는 멕시코 문화와 자연스럽게 섞여갔어요. 김치 타코, 불고기 토르티아 같은 독특한 요리들이 탄생했고 스페인어에 한국어가 섞인 특별한 방언도 생겨났습니다. 2023년 멕시코시티 K-팝 커버댄스 대회 무대 위에 선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루시아 최, 애니깽 4세였죠.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관객석은 숨을 죽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기 전 루시아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무척 단단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농장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피를 깃발처럼 들고 춤춥니다. 그 순간 무대 아래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관객석에 앉아있는 멕시코 한인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까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K-팝 커버댄스 대회가 아니라 100년을 뛰어넘는 시간의 만남이 되는 순간이었죠. 루시아의 춤은 달라 완벽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그 속에 할아버지가 물려준 애니깽의 한이 스며 있었습니다. 손끝 하나하나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발걸음마다 뿌리를 찾으려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추면서도 그 안에 아리랑의 선율을 숨겨 넣었습니다. K-팝의 현대적 리듬 위에 전통 한국 무용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녹여냈어요. 관객들은 그 순간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날 이후 루시아 최에서 코레아노 루시아 최로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언론들이 앞다투어 그녀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단순히 한국계 멕시코인이 아니라 조선의 피를 이어받은 코레아노라고 말이죠. 루시아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귀환이에요. K-팝은 제게 돌아갈 수 없는 조국을 춤으로 만나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0년 전 조선을 떠난 조상들이 꿈꿨던 귀향이 이런 모습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춤을 통해 정신적으로 고향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춤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십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창은 전 세계 한인들의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죠. 조선시대에 멕시코로 떠난 이민자들의 후손이 K-팝으로 정체성을 되찾는다는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멕시코 국립예술원은 그녀의 무용을 정체성 무용으로 지정했습니다. 단순한 K-팝 커버댄스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멕시코 예술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후 멕시코 전역을 돌며 공연했어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숨어있던 애니갱 후손들이 나타났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만난 호세박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이 한국계라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몬테레이의 마리아 김 씨는 할머니가 숨겨둔 한복을 꺼내 입고 루시아의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들이 루시아의 용기를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죠. 한 세기 전 사라진 조선의 딸이 이제 몸으로 조국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춤한 동작 한 동작이 조상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우리의 피는 계속 흐르고 있다고 말이죠. 광복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그 태극기를 마당에 펴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송미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송일도 씨는 1905년 애니갱 1세였죠. 라디오에서 해방 소식이 흘러나오자 아무 말 없이 서랍에서 태극기를 꺼내셨다고 해요. 40년 동안 숨겨놨던 그 태극기는 여전히 노랗게 발에 있었지만 송일도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국을 마주한 거죠. 40년 만에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조선을 하지만 자신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애니갱들에게 광복이 축복이자 동시에 또 다른 절망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국이 해방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자신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메리다 한인회 묘지를 찾았을 때 제 발길을 멈추게 한 묘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조선인이다. 광복을 보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멕시코 땅에 묻힌 어떤 애니갱 1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을 거예요. 그 짧은 문장 속에는 100년이 넘는 디아스포라의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애니갱 후손들이 한국어를 잊고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름이나 가족사 속에 김, 박, 이와 같은 성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리아, 김, 카를로스, 박, 루이스 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것이 애니갱 후손들의 현실이었어요. 오늘날 K-팝과 한류의 물결 속에서 이들의 잠들어 있던 유전자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루시아 최처럼 춤으로, 음악으로, 그리고 문화로 100년 만에 귀환을 시작한 것이죠. 할머니가 말씀하신 피로 접은 그 태극기는 이제 춤추는 깃발이 되어 멕시코 땅 위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2010년 7,000명에서 2020년 3만 명으로 늘어난 멕시코 한인계 인구. 그 숫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정체성의 각성이었어요. 100년 전 에네켄 농장에서 흘린 피가 오늘날 후손들의 혈관 속에서 뜨겁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갱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죠. 그들의 피는 깃발이 되었고 그 깃발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춤출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멕시코인들과는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죠. 그 성씨 하나로 100년이 넘는 이민사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버드 동아시아학과 세미나실에서 제 논문 발표가 끝났을 때 한 교수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피해왔던,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그 순간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혔죠. 26년을 멕시코에서 살았고 스페인어가 모국어이며 멕시코 여권을 가진 제가 과연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손은 이미 가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꺼낸 것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바렌 태극기였습니다. 노랗게 발해서 원래 색깔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세미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술적 토론의 장이 갑자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공간으로 변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멕시코 시민이지만 이 깃발을 볼 때마다 제 피가 반응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학술적 거리를 두고 연구해왔던 주제가 갑자기 제 삶의 핵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조상이 쓰지 못한 일기를 대신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애니깽의 후손이고 코레아노입니다. 그 선언 이후 세미나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어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어떤 학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던진 것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120년 동안 침묵했던 정체성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날 밤 제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발엔 태극기를 펼쳐놓고 노트북으로는 루시아 최의 춤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 두 가지가 제 앞에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 기억과 표현, 상처와 치유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루시아의 춤을 다시 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120년 만에 깨어난 피의 서사였고 우리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정신의 귀환이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조상들의 한이 느껴졌어요. 애니깽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이민자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이제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총도 칼도 없었지만 그들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바로 정체성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국경 없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춤추고 한국어를 배우고 태극기를 그리고 있어요. 멕시코시티의 K-팝 댄스 스튜디오, 브라질의 한국어 학원, 아르헨티나의 한식당들, 모든 곳에서 한국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20년 전 강제로 뿌리 뽑힌 조선인들의 정신이 다른 형태로 귀환하고 있었어요. K-팝이라는 현대적 언어로, 드라마라는 감정적 매체로, 한식이라는 문화적 코드로 말이죠. 그 시작은 애니깽의 피였습니다. 애네켄 농장에서 흘린 피,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 자식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려 했던 간절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120년 후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운 것이었어요. 제가 만난 애니깽 후손들 중에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달라하라의 바카를로스 씨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몬테레이의 김마리아 씨는 딸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상들과 연결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제 논문 발표를 들었던 한 교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연구는 학술적 가치를 넘어선다. 이것은 치유의 과정이다. 그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역사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서랍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애니깽들의 이야기는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의 공통된 경험이자 모든 이민자들의 보편적 서사가 되었어요. 당신들이 잊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목소리를 이제야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120년 동안 침묵했던 목소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조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살아있어요. 과거의 조선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으로, 미래의 가능성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조선을 배우고 있어요. 애니깽들이 꿈꿨던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것, 조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멕시코 어딘가에서 애니깽의 후손이 K-팝을 듣고 있을 것이고 브라질 어딘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페루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한국 안무를 배우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알게 모르게 120년 전 조선인들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제국의 힘이었어요. 무력이 아닌 문화로, 강제가 아닌 매력으로, 정복이 아닌 공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말이죠. 태극기는 더 이상 서랍 속에 숨겨두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펄럭이는 희망의 깃발이 되었어요. 애네켄 농장에서 흘린 피가 이제 춤추는 발걸음이 되고 억눌린 목소리가 이제 노래하는 선율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혈관 속에 흐르는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때로는 잠들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깨어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할머니가 깊숙이 숨겨둔 태극기처럼, 루시아가 춤으로 표현한 정체성처럼
제가 논문으로 써내려간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20년 전 재물포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하버드 세미나실에서, 멕시코시티 무대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었어요. 애니갱들의 후손인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 이상 길 잃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들의 꿈을 이어받은 당당한 후손들입니다.